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종 종합 이론 정리반 개강일입니다. 어, 어제 이제 카페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들을 다 올려드렸고요. 이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볼 때 그동안 배웠던 이론, 특히 1, 2, 3, 4월 달에 배웠던 기본 이론 및 심화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특히 그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 위주로 훑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외웠던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어 최신 문제 유형 스타일로 나온다면은 이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수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일수 자체도 6주 안에 다 끝낼 거예요. 근데 이제 진행도를 봐서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조금 더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6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인제 11월 그죠? 한 중순쯤에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 특히 이 3-4월 달에 인제 심화 이론 교재 4 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요. 거기서 인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인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제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제 그동안 보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학습 주요 교재가 있을 거예요. 인제 주로 이 교재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너무 인제 오랫동안 회독을 하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잘못 그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인제 정독을 하면서 인제 외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인제 중요한 것은 올해 기출 문제 그리고 인제 작년 기출 문제 최신 2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에서 그 파트들은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쪼끔은 떨어진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물론 인제 아주 간혹 예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인제 A, B형에서 문항수 대비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문제 정도는 올해 시험 나온 거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올해 인제 여러분들이 공해 파트에 납방염이라는 염색이 나왔죠. 그렇다면 사실 납방염이 다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염색에서 인제 납방염이 아닌 다른 염색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확률로 봤을 때는 아예 염색 공해가 나오긴 하지만 염색 쪽은 아예 인제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우리가 인제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 올해 기출 문제를 딱 펼쳐 놓고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최신 2년 문제들을 펼쳐 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그 단원별로 올해 나온 거 일단 그 파트는 제외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작년에 나왔던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제외해도 괜찮아요. 근데 인제 확률적으로는 올해가 2년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미술 교육론은 그 세부 단원이 아주 우리 표현이라든가 다른 파트처럼 아주 많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육론은 시각 문화 혹은 아우 우리 이전에 시험 나왔던 것 중에서 그저 아이스너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계속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오고 그다음 해에도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죠. 시각 문화도 그랬죠. 이런 부분들은 인제 미술 교육론적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특히 표현 파트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인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고렇게 여러분들도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인제 본 수업 들어갈 때 수업 진도 자체는 어 최종 최종 이론 종합적으로 인제 핵심을 정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수업 진도 자체는 교재로서 인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교재 자체에서 표현 파트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인제 다음 시간 혹은 표현이 쪼금 더 상세하게 접근을 하면 표현 문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 좀 더 진행한다면은 어떤 그 교재는 인제 1주 반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제 서미, 동양미 그리고 마지막에 미술 교과 미학 비평까지 순차적으로 4 권이 진행이 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제 교재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 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올해 나온 부분은 표현은
다 아시다시피 그 파트가 정확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 파트를 보시면 회화 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회화를 동량화 파트하고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파나 파트가 있고요. 조소 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파트, 공예 파트, 그리고 사진 및 영상 파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따로 뺀 것은 최근에 이제 영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게 찾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체크하실 점은 이 각각은 최소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 매년 최소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회화는 다시 나뉘죠. 회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로잉 파트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은 조형 요소 원리가 주요한 파트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제 교재 제일 앞부분에 있는 조형 요소 원리 부분은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묻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로잉 파트가 있으니까 채색화 파트가 있겠죠. 이 채색화 자체가 동량화는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채색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양 회화 기법 해서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드로잉 올해 나왔죠. 드로잉이 올해는 드로잉의 재료를 물었어요. 그죠? 콘테, 상기느. 그 전년도에는 이 회화에서의 채색 기법에 관련된 게 물었고요. 올해는 또 여기서 템페라가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화는요, 드로잉이냐, 채색이냐로 봤을 때 회화 기법 혹은 드로잉의 재료나 방식, 특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두 파트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올해 드로잉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로잉 재료가 아니면은 드로잉 방식이나 드로잉 종류 이렇게는 정리를 하시고요. 채색화에서는 동량 채색화가 올해 뭐가 나왔어요? 동량 채색화 올해 단청 부분을 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량 채색화에서 단청과 석체가 있는 이 광물 채색 쪽, 즉 동량 채색화는 올해는 가능성이 이제 없다. 그렇지만 회화에서는 이번에 템페라 나왔고요. 드로잉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채색 기법 자체 각종 서양 기법은 우리 재작년에 올해로 치면 이제 3년 전이었죠. 그때 나왔지만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년으로 치면 올해는 사실 이제 뭐 템페라 나왔으니까 뭐 아크릴화냐 뭐 유화냐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얘는 경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아직 안 나온 거 있다면 필독서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어쨌든 요것도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템페라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만 나머지 기법 중에 조금 이제 어려운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드로잉 파트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량화 쪽에서는 이번에 채색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채색화 쪽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는 채색화가 아니면 뭐가 있느냐? 바로 수묵화 쪽이나 아니면은 필법이나 묘법 같은 것들, 준법 같은 것들을 물을 수 있는데 우리 올해 말고요. 작년에 인물화에 묘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국 미술사에서. 물론 그거는 미술사하고 결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준법, 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채색화보다는 일반적인 동량화에서 준법이나 필법이나 전법을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말고요. 정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어 대체로 경년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이 회화나 동량화, 특히 이제 판화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한 게 판화는 4개 평형별 돌아가는 게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게 서판화니까 일단 평판화는 제외, 작년에 나온 게 오목판화니까 올해 제외. 그렇다면 남는 게 볼록판화 그리고 공판화가 있죠. 일단은 4가지 판형 중에서는 오목판화가 나왔던 작년 그라운드 니스 종류를 하드 그라운드, 소프트 그라운드 모르면서 난이도는 쉽게 나왔어요. 그때는 올해 평판화 난이도가 가장 역대 최상이었어요. 올해 그죠? 연마 가장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도 올해 어렵게 나왔으니까 조금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볼록판화 쪽하고 이제 공판화 쪽이라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공파나 쪽에서는 실크 스크린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3년 전이었죠. 그때 제작 과정 문제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파나 실크 스크린 말고 이제 스텐실 혹은 실크 스크린의 용어 관련된 거, 이런 파나 관련 용어라든가 혹은 실크 스크린 자체의 제작 방식이 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먹으로 그리는 게 있고 사진으로 또 인화하는 게 있죠. 요런 종류에 대한 응용 버전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볼록 하나에서는 이제 최근에 시험 나온 게 우드 컷, 우드 인그레이빙 묻는 문제가 역시 3, 4년 전에 나왔는데, 우드 인그레이빙 해서 이제 좀 제작 과정에서 조금 공부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그레이빙하고 우드 인그레이빙의 비슷한 점, 차이점 이런 거 정리하시면서 그쪽을 좀 정리하시고요. 판형 별로는 볼록판, 공판 쪽이 어쨌든 간에 평판이나 오모판 하나보다는 유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특수판화들, 요쪽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 기법들 판화에서는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너무 안 나오고 있는 게, 교과서에서는 잘 나오지만 그죠?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외워두고 가야 된다. 일반적인 판화 기법이 아닌 것들 있죠. 칭꼴레라든가 그죠? 어떤 그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네 가지 뻔한 기법들 말고 교과서에 도판이 실려 있는 것 중에 특수 기법들이 있으면 도판과 함께 정확하게 과정, 재료, 어떤 원리, 그죠? 이런 제작의 원리라든가 이미지 제작 방식 정확하게 외워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현대 판화 기법 역시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는 판화의 확장, 혹은 생활 판화의 어떤 활용성,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뭐 컴퓨터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어떤 생활용 기법들이 결합된 판화의 응용 버전으로 나와 있는 판화의 확산 개념이 나와 있다면 역시 정리를 하자. 요거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판화 용어들입니다. 이제는 또 한 번쯤 확인할 때가 됐죠. 우리가 요 판화 용어도요, 기출 문제 흐름을 쭉 보시면 요 네 가지 판형별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한번 건너뛰면서 판화 문제를 안 낼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 번 문제 하나는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판화 용어를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일 쉬운 것들은 이미 다 나왔죠. AP라든가 뭐 기본적인 용어들 다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온 판어가 있다면 그게 용어가 좀 어렵더라도 용어들은 외워두고 기입형 혹은 그 용어에 대한 해석, 이 서술형까지 대비를 해 나가시자라는 거예요. 자, 조서도 한 번씩은 꼭 나오는 편인데요.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건너뛰느냐? 이게 이제 다른 파트, 다시 얘기해서 서양 미술사의 조서 혹은 한국 미술사의 조서하고 묶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같이 통합되면서 묻는 거.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우리 한국 근대 미술사 물으면서 그 김복진 조각상과 윤여중 조각상 제시해 놓고 이 조소의 기법을 물었죠. 그때 하나는 소조, 하나는 기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조소 파트가 그렇게 묶여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온 거지만, 그래서 조소는 단독 문제로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이제 묶여서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소가 안 나왔어요. 올해 조소 문제가 안 나왔죠. 순수한 표현 파트에서 조소는 안 나왔잖아요. 표현 파트의 조소란 제작 과정이나 방식,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작 과정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예전에 시험 나왔던 거 쭉 보시면은 섞어뜨기라든가 그죠? 밀랍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에 대한 것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조소가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올해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올해 이 조소 파트는 좀 비중을 좀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별표를 치는 거는 이제 나머지는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지금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서 미술사하고 이제 응용되는 거 말고요. 단독 문제로서 표현 파트로 이제 아마 나온다면 그죠? 그 기법이나 제작 과정 방식, 재료의 특징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둘 필요는 있다. 자, 디자인 문제 워낙 뭐 매년 비중이 최소한 2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문제는 얘는 다시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디자인하고 볼 게 아니라 디자인은 자 이제 일반 디자인이 있고요. 제가 이제 편의상 그냥 일반 디자인을 할게요. 시각 디자인 포함해서 제품 디자인 같은 게 전부 일반 디자인. 그리고 색채 디자인이 있어요.
색채론이죠. 색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디자인 운동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디자인 운동사도 보통 경년에 한 번씩 나오는 편입니다. 올해 디자인 운동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디자인 운동사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왜 의자 해가지고 반데벨데 의자, 그죠? 모던 디자인하고 소사스의, 그죠? 그 의자에서 포스트 모던 의자 제시하면서 그게 디자인 운동사예요. 따라서 이제 디자인 자체에 대한 운동사도 경년에 한 번씩이라서 올해는 그렇다면 차례가 됐네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히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디자인 운동사는 올해 경년차다. 그러면 또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특히 그 재작년에 나왔던 그 디자인, 그 작년이죠. 올해 말고 전년도에 나왔던 디자인 운동사가 미술 공예 운동이나 아르데코, 아르두보 이런 걸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본 5가지의 주요 디자인 근대 운동사로 좀 정확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색채 디자인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색채 디자인을 잘 보시면 일반 디자인 안에 색상 대비라는 기초 색상 문제가 있죠. 그거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 세계는 색채 디자인은 이제 색채학론까지 포함하는 거라서 어쨌든 작년 문제였죠. 가장 기본적인 동시 대비 문제 나왔잖아요. 그때 색상 대비하고 채도 대비 묻는 거 너무나 쉬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제가 이렇게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색채 디자인 쪽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디지털 색채가 나왔잖아요. 이 디지털 색 세 가지 삼원색을 물었던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동안에 색채학 관련된 문제들에서 뭐 어떤 그런 그 색채 디자인의 원리 해가지고 리디의 5가지 원리 이런 거 막 묻다가 나머지 쪽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이 색채 쪽에서는 안 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미술사 쪽에서는 현대미술론에서는 이미 가상, 현실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 미디어 파사드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이쪽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아마 올해 그래서 어렵게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디지털 3원색에 숫자 쓰는 거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우리는 이거는 어려웠지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죠. 똑같은 파트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색채학자들의 이론, 뉴턴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약간 딜레마예요. 올해 색채학이 나온 것이 디지털 색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디자인에 작년에 나왔던 색상 동시대비 문제하고 관련해서 디지털 색상으로 넘어간 거라 사실 2년 연달아 나온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디자인에서 색채, 즉 기초 문제에서 동시대비의 그 색 대비 문제에서 이제 더 심화로 올해 디지털 색채가 나온 거니까 같은 색채 쪽으로 나온 거예요. 2년 연달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는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색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어렵고. 그렇지만 올해는 아니다. 차라리 내년이었죠. 그죠?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일반 디자인 쪽에서 여기가 사실 나올 게 제일 많죠. 여기는 이제 올해 나온다고 봤고요. 일반 디자인 쪽에서는 어쨌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예 같은 거예요. 공예에서 단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단원들 중에 어떤 단원 나왔어. 그럼 다른 단원은 꼭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이 있을 텐데요. 시각 디자인에서 그 많은 종류들 중에 작년에 인포그래픽이 나왔죠. 시각 디자인은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뭐 문자 디자인부터 해서 포스터 디자인, 인포그래픽도 이제 넓게는 이제 그죠? 시각이 들어가니까 그 인포그래픽이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 문제에서는 올해가 나왔죠. 인포그래픽이 작년이 아니라. 그래서 인포그래픽이 올해가 나왔는데 이 인포그래픽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2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거 치면 그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지금 한 3, 4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에서 나오지 않은 걸 찾는 것보다 이제는 예전에 나왔는데 올해 작년에 안 나온 거 있죠. 그쪽으로는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인포그래픽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보 디자인 쪽이 올해 나온 거고요. 그죠? 그리고 디자인에서 우리 작년에 디자인 운동사가 의자 비교하는 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색상 대비 기초가 나오면서 다른 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의 종류들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주셔야 돼요. 이제 인포그래픽 빼고 보더라도 할 게 많죠. 그래서 뭐 문자 디자인도 그때 우리 기출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 뭐 그 리더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도 나왔었고 하는데 문자 디자인의 종류부터 해서 타이포그래피라든가 신문 광고 디자인의 어떤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워낙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디자인에서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것보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 중에 뭐죠? 바로 최신 유행하고 있는 이제 환경 쪽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들, 적정 기술이나 그죠? 뭐 이런 그 유니버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으나 도판하고 연계시켜서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디자인 쪽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쪽에 관련된 용어와 종류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올해 나온 거를 제외하더라도 색채학 쪽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를 좀 훑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공예가 어쨌든 간에 꼭 한 문제 나온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작년에 도자 공예 나왔죠. 그때 약간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 슬립. 그죠? 도자기를 성형하는 방법에서 슬립을 주입해서 이제 슬립 공예 나오는 기법으로 성형 기법을 물었고요. 올해는 도자기 자체가 그렇게 기법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미술사로서 연합해서 나온 거니까 올해는 이제 공예로서의 그 표현 파트의 공예로서 도자기가 아니라 미술사로서 도자기 자체를 물으면서 이제 분정사기하고 뭐죠? 청화백자를 미술사 문제로 냈어요. 그렇다면 도자기 쪽은 올해 반반이에요. 나올 수도 있으나 저는 그래도 어쨌든 미술사라 하더라도 분정사기 나왔으니까 청화백자 나왔으니까 가능성은 도자기는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예도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들 위주로만 좀 본다면 지공예는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자, 금속공예 쪽이 약간 반반인 게 우리 작년에 문제가 평탈 기법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 문제가 순수한 표현 파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그 한국미술사 문제에서 그죠? 평탈 기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안압지 유적에서 발굴된 거기에 쓰여 있는 기법이 뭐냐로 물었기 때문에 하는 금속공예 기법은 사실 그런 전통 기법 말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속공예 기법에 대해서는 정리는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워낙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 파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목공예, 목칠이죠. 얘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2년 차를 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염색 공예인데요. 올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 그렇다면 염색이 아니라면 직조 공예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직조는 염직에 해당이 돼서 크게는 묶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올해 염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올해 염색에서 파라핀에 nap방님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나머지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죠? 물론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보는데 전략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볼 때 차라리 그렇다면 염색은 저는 과감하게 넘겨버리시고요. 염직에서 직조 공예는 최소한의 것들 정도는 좀 정리해놓고 하자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염색, 일반 염색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죠? 이제 유리공예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칠보공예 역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외에 왕골, 축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심화로 플라스틱 공예, 가죽 공예 제 교재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용도를 대비한 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일단 저는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이 지공예 그리고 이제 나무공예에서 우리 목공예 쪽에서 이제 결합법, 도공법, 특히 도장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때 시험 나온 것은 결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합을 다시 외울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온 목재, 가공 후 도장, 그죠? 채색하는 그 도장 쪽을 정리를 좀 할 필요 있다. 자, 칠보공예는 어차피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것들 종류들, 유리공예 최소한의 종류, 기법 종류들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외에 뭐가 있죠? 뭐 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예는 좀 워낙 그 단원들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각 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제작 방식, 기법의 특징, 그리고 이제 재료 사용법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해놓고 가자입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문제예요. 얘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그죠? 그럼 이제 사진 영상인데요. 자, 이제 이 영상은 사실 영화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최소한의 영화 관련된 용어들만 정리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때 작년이었죠.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전문가용으로 나와버렸어요. 몽타주 물으면서 그죠? 이제 그런 그 영화 중에서도 이제 매니아급 많이 볼 수 있는 그 영화를 제시하면서 이제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법을 물었는데요.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중에서 최소한의 영화, 정확하게는 영화죠. 영화를 찍을 때 혹은 제작 과정 중 관련된 콘티, 교과서에 콘티하고 스토리보드하고 약간씩 헷갈리게 도판들이 실려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나왔을 때 개념과 같이 기입형으로 적을 수 있는 것들, 그 외에 영화의 나머지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앵글 용어들, 촬영 용어들 같은 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진, 네, 이것도 이제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사진이 아예 안 나온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저 사진 문제보다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은 최소한의 기법, 그리고 이제는 사진이 감상 쪽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사진의 감상이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좀 활용 빈도수가 높은 작가들, 스티글런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포토 제대선 작가들, 그저 브루퉁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촬영 기법 내지는 그 작품에서의 감상 포인트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것들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표현 파트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씩만 치더라도요. 요거 하나 그죠? 이렇게 치더라도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서예가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서예가 있죠. 네, 뭐 서예도 꼭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서예 같은 경우도 한 문제 나올 텐데 서예는 무조건 전각 아니면 즉 서각 아니면 서체입니다. 근데 그 두 개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초, 가장 기초적인 자세, 지필의 자세, 그죠? 혹은 이제 서예에 관련된 용필법들의 용어들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서체, 한글 서체, 한자 서체 아니면 전각 쪽인데 올해 전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각이 안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서예는 전각을 제외하고 차라리 이제 서체 쪽인데 서체 쪽에서는 이제 한글이냐 한자냐죠. 그럼 이제 작년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작년 문제가 뭐가 나왔죠? 굉장히 어렵게 최고 난이도로 나왔죠. 바로 팔체 중에서 이제 비백을 묻는 게 나왔잖아요.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서예 역사, 중국 서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팔체를 주장했는데 그 중에 다음 가로 이게 바로 비백이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물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서예사 같은 문제에다가 결국은 이제 이 그 서체 쪽이 나온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저는 올해는 서체 쪽보다도 기초 용어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용필법을 비롯해서 사자성어 혹은 뭐 한글 그 우리 서체 종류들 중에서도 뭐 봉서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도 족자 감상, 즉 완성작으로서 감상에 대한 포인트, 행렬, 그리고 이제 뭐 그 작품 감상을 할 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다음 이제 감상, 창작문을 감상하셔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최소한의 배자법이 무엇이고 어떤 그 글자의 크기라든가 서체의 어떤 그런 조형상의 원리 어떤 것들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마다 A형, B형 합쳐가지고 표현 파트가 그 골고루 나올 때는 이게 다 하나씩 나온다고 치면요 최소한 요렇게는 나오거든요. 디자인 파트에서는 한 문제도 적죠. 항상 두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공에 무조건 한 문제예요. 회화는 드로잉이나 채색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동량화는 회화가 나올 때 건너뛸 때가 있어요. 얘는 이게 안 나오고 얘가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같이 나오고 있죠. 하나씩, 그죠? 그리고 파나는 무조건 하나. 조선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얘기했듯이 서해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에서 디자인이니까 일곱 문제까지 해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매년 표현은 6개에서 많으면 7, 더 많으면 8개까지 A, B형 중에 상당히 많은 문항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기입형 개수, 서술형 개수를 따지면 점수 비중이 상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파트는 이 중에서 이제 뭐 올해 뭐 상기는 나온 콘테 재료라든가 작년에 나왔던 서예 문제 중에 그 비백 묻는 그 문제라든가, 그죠? 올해 뭐 파나에서 석파나의 연마 과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쪽에 속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절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안 봐서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어서 정말 안타깝게 틀렸다,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해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올해 기출과 작년 기출을 옆에 펼쳐 놓으시고 어떤 항목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안 나왔는지 각 단원별로 최신 2년 동안의 문제들의 흐름을 보고 걔네들보다 아직 안 나온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요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교재로 표현 파트 교재부터 진행할 텐데요. 자, 우리 표현 같은 경우는 제일 앞부분에 이제 조형조서 원리가 있을 텐데요. 그 조형조서 원리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것들 21페이지 보시면 거기 점에서 시력의 이도, 점 간의 인장력이란 단어들 나와 있죠. 그런 용어들만 한번 확인하시고, 인장력이란 어떤 하나의 점 다음 부근에 또 다른 점이 놓이면 서로, 그죠? 뭔가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장력이 느껴진다 할 때 가로치기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력의 이도는 두 점의 크기가 다를 때 한쪽에 먼저 시선이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어떤 우리 구도 잡을 때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 눈이 가는 포인트가 굵은 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간 점, 작은 점으로 가는 게 시력의 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나머지는 싹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것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용어들은 없고요. 자, 형태 관련해서 25페이지에 형태 왜곡 기법, 아나모르포즈라고 해서 교과서 도판이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은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않도록만 보시면 되겠죠. 형태가 왜곡된 이미지나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떤 기법 이름이 아나모르포즈입니다. 밑에 도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계 지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형태 왜곡에 대한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종이에 이제 잉크에서 거울이 달린 실린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목거울 혹은 볼록 거울에 비춰서 이게 둥글게 혹은 오목하게 보이는 현상이 아나모르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사에서 가끔 아나모르포즈 도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매너리즘 시대 때 그런 도판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용어 확실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시고요. 어디까지 가시느냐? 그 뒷부분은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형조서 원리는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요. 자, 조형 원리 파트에서 34페이지에 비례에 나와 있는 용어들 쪽으로 가주세요. 자, 조형 요소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조형 원리인데요. 조형 원리의 종류들 중에서도 자, 분할에 관련된 황금 분할 혹은 비율에 관련된 용어들 중에 종류들이죠. 캐논이란 단어. 34페이지네요. 캐논 했을 때 이 캐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떨 때 캐논을 써야 되고 어떨 때 비례를 써야 되고 어떨 때 황금 비례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다르다. 거기에 이상적 인체 비례라고 되어 있죠. 이 캐논은 꼭 이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상적 인체 비례. 그리고 옆에 대부분 그 다빈치가 그린 인물상이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면 대부분 비례라고 적지 마시고 웬만하면 캐논이라고 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규준, 규범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답이 뻔하겠지만 뒤에 있는 그리스어 카논은 제외하겠죠. 그러면 이제 규준, 규범 등을 의미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규준, 규범. 거기에 줄 그으시고요. 규준이나 규범이 캐논이다.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인체 캐논으로 바로 팔등신의 예를 든다.
됐습니까? 특히 그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 누구? 폴리클레이토스.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캐논을 묻는 게 아니라 폴리클레이토스를 가로를 칩니다. 자, BC 5세기에 그리스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인체 비를 연구해서 바로 저술한 책이 이름이 뭐다? 캐논. 이럴 때 이제 폴리클레이토스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러고 막상 묻잖아요. 대부분 다 캐논이나 비례만 외우기 때문에요. 폴리크레이토스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금 분할비에 자, 피보나치 수열 있죠? 뭐 교과서에도 가끔 나오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이 0일 때, 두 번째 항의 값이 1이고요. 이후의 항들은 이전의 두 항을 더한 값으로 계속 가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앞에 두 항을 계속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래서 거기 도판들 나와 있는데 이런 황금 분할에 피보나치 수열이 특히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앵무족의 황금 비율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금강 비례가 있죠. 역시 용어 구분하지 마시고 구분하세요. 다음 페이지 금강 비례 2대 1이다. 대략 1.1414. 아까 황금비는 1.618대 1.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숫자도 묻잖아요. 금강 비례는 대략 1대 2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1대 1.414예요. 황금 분할은 보통 1.618로 이어집니다. 1.61이냐 1.41이냐 이렇게 해서 금강 비례. 자, 이 비율은 자기 동형 사상 성질로 인해서 자신의 두 배는 다시 자기 자신에 되는 닮음 성질이기 때문에 가로하세요. 닮은 비라고 하는 게 바로 금강 비례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황금 분할하고 비슷하게 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입형일 때는 작은 차이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닮은 비, 금강 비례 쓸 때와 황금 비례 쓸 때하고는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석굴암 같은 게 바로 이 전통 비율의 금강 비례였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바로 그 밑에 박스 안에 루트비라고 되어 있죠. 자, 루트비라고 쓸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사각형이 한 변을 1로 할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3, 4 등의 무리수로 되는 비율이 바로 루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금강비례하고 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루트가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1대 루트 2는 다시 2대 2가 되면서 루트 2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 나올 때 요거는 그래서 두 금강 비례 닮은 비나 루트 비나 다 같이 공유되는 도판이지만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 3, 4의 무리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루트 비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동형사상 자신의 두 배는 다시 닭이 된다 했을 땐 닮은 비다 그러면서 1.413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금강 비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만약에 안 했다면 내가 헷갈리는 용어들은 용어 싸움이잖아. 이 시험은 조그맣게 암기노트 수첩에다가 비율 해가지고 종류를 간단하게 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로치기 대입만 하시라는 거. 이런 거는 주관식 서술보다는 기입형 가로치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외울 게 교과서 잘 나오는 현수선이죠. 별표. 자, 밑에 도판 두 개 익혀두시고요. 경복궁 근정정의 처마 이런 게 현수선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와 라인들이 현수선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건축미에 적용된 선입니다. 아까 전통 건축에 적용된 비율 그러면은 금강비 혹은 비례고요. 선 했으니까 금강비 그러니까 선 했으니까 현수선이 되겠죠. 전선이나 목걸이처럼 각 부분의 굵기와 무게가 같은 줄 양쪽 끝을 고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곡선이다. 이런 것들. 해서 자, 밑에 있는 도판 두 개 익혀두시면서 현수선 그래프의 그런 곡선 그죠? 굳이 세 가지 종류 차이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수선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율동 리듬은 다 넘어가세요. 조와 동세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미로 갈 텐데요. 자, 올해 결국 어쨌든 드로잉 자체에 대해서 이 드로잉이 작년에 제스처 드로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토마티즘에 관련돼서 그죠? 작가들 도판을 제시하면서 오토마티즘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도판으로서 그때 제스처가 나오고 올해는 드로잉 자체를 재료로 물었기 때문에 사실 2년 연달아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트가 올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드로잉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나 종류를 물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물을 수는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올해와 작년 문제 드로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로잉 헷갈린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재료 쪽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드로잉의 종류, 그죠? 드로잉 종류 있죠. 그쪽으로 좀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2년 동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는 좀 한 번쯤은 건너갈 때가 됐다. 아마 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표현 전체에 비례가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소한의 드로잉 종류들은 그래서 제가 용어를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42페이지에 자 드로잉 하면 일반적인 종류들이 쭉 나오죠. 가장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어려운 거는 주로 애자 돌림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외워둡시다. 2번 에스키스 가장 기초 밑그림 단계다. 대략적으로 그린 초벌형 아이디어다. 최종 완성해야 될 그림이나 설계도를 위한 초벌 그림이다. 오늘날에는 회화, 따블로보다 벽화, 건축 설계도 같이 계획성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 이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줄을 그어두시면 에스키스가 오늘날에는 예전 말고 오늘날에는 회화보다는 오히려 건축의 설계도 할 때 더 중요한 그런 거예요. 계획성이 필요할 때.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에스키스와 비슷한 거 에보시, 에티드, 그죠? 이런 단어들 그리고 밑에 있는 포사드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회화 드로잉 종류인데요. 저 뒤에 나오는 디자인에서 드로잉처럼 보이는 러프 스케치, 그죠? 스타일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도 일종의 디자인에서의 드로잉이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서로 혼선되시는 분들은 이게 회화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걸 적었어요. 러프 스케치. 요목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에버시는 뭐죠? 역시 똑같이 초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에스키스, 에버시, 에티드 다 초벌 그림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조각의 경우 대충 깎아 놓은 거 줄 것이고요. 회화에서는 에스키스 다음 단계로 이게 중요하죠. 에스키스 일반적인 회화는 에스키스 다음에 에버시를 한다. 해서 단색의 유화물감으로 대강 그린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색의 유화물감으로 대충 그린 거는 절대 에스키스라고 하지 않고 에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 때부터는 이걸 안 했어요. 왜? 직접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보스가 필요 없는 거는 인상주의부터는 거의 사라집니다. 에티드, 습작, 연습이란 뜻인데요. 특히 음악의 연습곡이다. 스터디와 비슷한 의미다. 작품을 연구하며 공부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연구라는 개념의 연습곡이라는 에티드가 있어요. 자, 묘법의 조밀함이나 부분 습작, 전체 습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습작으로 그렸는데 좀 약간 연구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렸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연구라는 단어, 스터디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 에티드. 그렇다면 그 밑에 뭐 에마키나 에이코르세는 제가 스케치 용어는 아닌데요. 애자 돌림이니까 혹시 헷갈릴까봐 에마키는 1번 이것도 제가 외우라고 했죠. 올해는 동양미술사 우리 다음에 할 텐데요. 동양미술사 일본, 인도 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 일본 쪽이에요. 인도 나왔기 때문에 두루마키, 이 두루마리 형식을 마키모노 형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두루마리로 된 일본의 이야기 그림을 전반적으로 에마키라고 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 우키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키요는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키요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 전에 이미 에마키가 있었는데 이게 두루마리 형식의 그림이에요. 이런 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에이코르세 인물 인체나 동물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서 피부 밑이나 근육의 노출 상태를 그린 드로잉. 이거 중요한 게요. 근육의 노출된 상태를 그렸다 하면은 에이코르세라고 합니다. 그 스케치보다는 이제 소묘의 종류로서 인정 단어를 용어 암기용으로 약간 어렵지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에스키스의 종류예요. 밑그림, 초벌 밑그림.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밑그림, 그러니까 초벌 그림들이었고요. 지금 방금 본 거는 애자 돌림. 이제는 그냥 밑그림 했을 때 스케치의 종류 나오죠. 이때 이제 크로키, 포사드, 스케치 나오는데 거기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스케치는 마지막 네 번째 줄. 자,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예비 착상을 기록해두기 위해 그리는 대략적 밑그림 혹은 대상을 신속하게 그리는 습작인데요. 여기까지의 개념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스케치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적인 스케치가 있고 크로키가 있고 포사드가 있고 스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3단계 크로키, 포사드, 스케치 요 3단계를 우리는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때 포스터들은 뭐냐? 역시 외워두세요. 일반적으로 미술가들이 본격적인 작품 만들기 전에 예비적 착상을 기록해 두기 위한 거. 여기 중요한 거는 기록입니다. 착상을 기록하는 거. 이런 스케치를 뭐라 그런다? 포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트, 포사드, 그죠?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나올 때 이 나중에 막 머릿속에 너무 많은 단어들 외워두면은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빨리 체계적으로 분류, 요목화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스케치의 종류 그 흐름 3단계 크로키, 포사드, 스케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외에는 쉽죠. 뭐 크로키 속사화가 있고요. 정밀묘사, 카르퉁이 있는데 이 카르퉁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카르퉁 해가지고 이제 관련 문제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자 카툰의 어원 보세요. 두꺼운 종이나 판지 등을 말하지만 이게 원래 카르퉁의 원래 어원이었어요. 두꺼운 종이 혹은 판지. 줄그시고요. 벽화나 대규모의 그림이나 공예품을 그리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분필, 목탄, 연필로 두꺼운 종이에 그리는 밑그림을 보통 카르퉁이라고 한다. 해서 이제 이거 지금은 풍자화라는 카툰이 된 거다라는 것까지만 해서 카르퉁을 물을 때는 카툰 말고요. 카르퉁을 적을 때는 항상 그 첫 문장 지금 읽어드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두꺼운 종이나 이런 말 나오면 카르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제스처 드로잉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자 이러한 앞에서 봤던 거는 일반적인 드로잉의 종류지만 방법으로의 종류는 관찰해서 그리는 사실적인 드로잉, 제스처를 이용하는 이러한 선 제스처 혹은 매스 제스처, 그리고 이제 스크럼블 드로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칸투어 역시 최근에 시험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온 적이 좀 오래된 게 그나마 이제는 칸투어가 됐네요. 그죠? 왜냐면 제스처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는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스처와 칸투어 드로잉을 기입형으로 물을 때 이제 제스처를 물었으니까 칸투어를 다시 묻는다면 자 아까 제스처 드로잉하고 크로키만 조심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데 제스처에는요 꼭 기억할 게 대상의 현체를 전체를 바라본다. 행위를 전반적으로 순간적으로 드로잉한다. 이런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동세를 표현한다.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어쨌든 굉장히 그리는 동안 도구를 화지에서 떼지 않고 자유롭게 그린다라는 그 방법 부분 있죠. 이런 제스처 드로잉의 방법에서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칸투어 드로잉에서 방법의 특징 그리고 종류의 특징에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험에 나온 지가 이제 꽤 지났습니다만 벌써 4년 지났네요. 블라인드 칸투어와 모디파이 칸투어 했을 때 그 도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만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눈먼 칸투어가 블라인드인데 선이 그저 이음새가 전혀 안 맞는 것들일 때는 그렇고요. 맞으면은 모디파이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용어만 체크할게요. 그 외에 기타 드로잉에 47페이지에 프로테 난타하다라는 개념 뭔가 이 두들기듯 작은 그저 붓으로 굉장히 두들기듯 두드리는 그런 느낌의 필치가 프로테인데요. 자, 이게 마차라다의 뜻일 경우에 프로타주 어원이 바로 프로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타주와 프로테라는 단어 서로 유사한 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회화적인 물감을 붓에 발라 뭔가 화면을 막 치는 느낌으로 두드리는 느낌으로 그리는 것을 프로테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고호의 그림이나 플라멩코의 그런 작은 터치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요. 콘테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 건너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채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채색화에서 템페라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 채색화 51페이지에 재료에 따른 종류 중에서 이제 자, 이 중에서 담채화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작년이든 올해든 그 언제든 간에 일단 담채화는 별표. 과수가 나왔죠. 3년 전이었죠. 김한기 걸로 해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 유화 그 전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유화는 지금으로 치면 안 나온 지 한참 된 거에 속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채색화가 안 나와서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유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화의 각종 현상들이 있죠. 53페이지에 박락, 백악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반점, 주름, 황변, 흑변, 그리고 유체 물감의 흰색의 종류, 정크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이런 것들은 물감 종류라서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올해
템페라라는 채색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건너뛸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 불안하다. 그랬을 때는 유화의 이런 각종 현상 요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아크릴화 넘어가시고, 그렇다면은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추천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나마 미술사하고 연합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재작년에 3년 전에 시험 나왔던 프레스코 있죠. 자, 59페이지의 프레스코가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회화의 채색 재료 기법의 템페라가 나왔다라는 것은 넓게 보면은 이쪽이 건너뛸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내가 최소한 3년 전에 나왔던 것까지는 아직 전혀 못 외우고 있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프레스코의 제작 과정 중 59페이지에 난이도를 상으로 해서 59페이지에 프레스코 제작 과정에서 모르타르 제작해서 두 번째 초벌 바탕칠을 트루실라 가로하시고 별표, 재벌 두 번째 바탕칠을 아리시아토, 마감 바탕칠을 인토나코, 요 정도만 단답형으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차가 됐잖아요. 기출된 지. 그럼 그때랑 똑같이는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모르타르 제작할 때 모르타르는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표현 내용이 있잖아요. 59페이지 보시면 자, 프레스코 제작 과정 중 모르타르 이런 정도는 모르타르를 가로칠 게 아니라 모르타르는 대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긴 문장 밑줄 빈칸 뚫기 아니면 서술형으로 쓰기 해서 그 과정을 제시해 놓고 모르타르를 만들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재료를 거론하여 모르타르 제작 방법을 써라 했을 때 내용 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모르타르의 재료가 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석회와 바로 이 물석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통 속에 생석회를 체질하여 넣거나 혹은 물통에 생석회를 담가서 몇 분간 물에 담궈서 바로 이제 체질을 한 것을 어떻게 물통에 석회를 풀어 넣어서 막대로 저 가라앉히고 밀봉해서 재워두면 나오는 게 뭐다? 석회예요. 이 석회가 뭐예요? 바로 모르타르입니다. 결론은 석회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질을 왜 하느냐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대비하셔야 돼요. 모르타르 제작 과정 중 체질을 하는 이유를 서술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문장 그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줄 그으시고 외우세요. 왜 체질을 해야 되느냐? 생석회 가루 속 공기로 인해서 나중에 모르타르가 벽에 발려졌을 때 공기 부분이 부풀어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 폭발을 막으려면은 체질을 해서 바로 고른 것만 골라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됐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모르타르를 제작하는 방법을 써라 하면은 꼭 요 문장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석회는 잘 구워서 백색도가 높은 것을 가용해야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균열이 생겼어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생석회를 구입할 때요, 잘 구워져서 백색도가 높은 생석회를 준비해라. 이게 균열을 막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루실라 초벌 바탕 재료가 뭐죠? 거친 모래와 석회수 화물인데요. 이 석회수 화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석회수 화물, 즉 석회. 아까 가라앉힌 석회 있죠. 결론은 거친 모래 플러스 석회예요. 이거를 바로 벽에 적시면 그게 바로 모르타르라는 거죠. 됐죠? 거친 모래 플러스 석회. 이걸 이제 2대1로 해서 트루실라 초벌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재료 주면 비율이 달라지죠. 점점 비율 자체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거친 모래와 이제 모래 자체와 석회가 2대1이었다가 이제는 모래 5에 석회가 3이니까 2대1에서부터 점점 모래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갈수록 모래 양은 줄어들고 더 부드러워야 되니까 석회 양이 많아진다. 해서 꼭 이것만 외워두세요. 비율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트루실라, 아리시아토, 인토나토 해서 2대1, 5대3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모래 3에 석회 오니까 3대5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 나온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해주자.
해서 2대1, 5대3, 3대5라는 요 숫자만 기억하시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트루실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외우나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잘 트죠, 트. 저 같으면은 이렇게 따로 암기할 때 앞글자 따기로라도 이제 외워두겠어요. 그리고 연상작용을 해야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아리시아토, 그죠? 물론 이러려면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쉬운 단어 아니잖아요. 이탈리아어라서, 그죠? 트루실라, 아리시아토, 그리고 인토나코, 요 정도는 좀 외워둘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때 이제 밑그림 옮기는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똑같은 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고 거기 7번에 빛깔내기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저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빛깔내는 과정이 다 채색을 완성한 후에 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맺혀서 표면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기다렸다가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나파법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나온 거는 이제 밀라파법에 나파법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들에서 일단 프레스코의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모르타르 방법, 그리고 3단계 초벌의 트루실라, 제벌의 아르시아토, 마감제 인토나코 했을 때 그 비율 2대1부터 5대3, 3대5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앞에서 봤던 유체 물감에서는 그 현상 중에서 아직 안 나온 현상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특히 요십 반점 현상 있죠? 반점 현상이라든가 주름 현상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개념만 체크하시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만 보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점 현상은 보통은 빗방울 반점이 생기는 거라서 내수성이 약할 때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 현상 자체는 너무 습기가 많은 곳, 물을 맞췄을 때 생기기 때문에 얘는 특히 블랙 중에 램프 블랙이 특히나 이렇게 많이 생긴다. 방지할 때 수분을 제거해라.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급적 그리지 마라. 그다음에 제작 초기에 젯소를, 그죠? 바닥에 잘 칠해라.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보완점으로 대비책으로 세 가지를 외우시면 이런 것들은 좀 외우기 좋네요. 주름은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건데, 자, 이거는 너무 급속하게 제일 위에 층이 건조되거나 덧칠 물감의 용해성 기름, 휘발성유가 너무 많을 때 일어난다. 자, 이유 두 가지겠네요. 제일 위에 게, 그죠? 너무 급속하게 건조가 되었을 때, 혹은 그 안에 너무 용해성유, 휘발성유가 너무 많을 때입니다. 또는 건성유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때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건조제를 선택할 때 좀 사용에 주의를 해라. 특히 리킨이라는 거 이제 굉장히 전문가용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가루를 쳐두세요. 건조제 리킨을 유화 물감과 혼합했으면 막을 수가 있다. 자, 다른 그런 방지책보다 이 방지책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리킨을 섞는 거예요. 이럴 때는 리킨을 가루하시고 별표를 치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잖아요. 이 문제, 이 시험이. 근데 최근 문제를 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니까 리킨을 가로하시고 별표를 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징크 화이트와 티타늄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 기입형만 대비하시면 되겠죠. 유화 물감의 대표적인 세 가지 색 이것만 외워두시고, 자, 다른 색과 혼색할 때 사용하는 게 징크 화이트. 인체 무해하고 변색이 없다. 알리에 살균력이 있다. 그렇지만 단점 건조가 너무 느려요. 징크 화이트. 또한 은폐력과 백색도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르스름한 거. 백색이 제일 없는 게 징크 화이트입니다. 자, 티타늄은 자, 백색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는 절대 섞는 게 아니라 단색으로만 쓴다. 은폐력도 가장 강하고 변색도 안 된다. 근데 이게 바로 백악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안 좋아요. 단점이 백악 현상이 생기는 거. 자, 파운데이션은 바탕용이죠. 파운데이션이 바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착력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제스처로 대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얘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스처로 이제 대치가 되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